나가면 요즘은 또 나가면 안 들어오는군요. 참. 149쪽에 가면 지대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별표 하셔야 되고요. 지대로는 이제 꾸준히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대론에 보시게 되면 지대와 지가 이제 이렇게 구성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뭐 설명할 때 해드렸냐면 부증성 설명할 때 지대하고 지가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부증성이라는 걸 배운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냐면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인간이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럼 생산비 법칙은 뭐냐면 모든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이 1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원,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재화가 아니죠. 그럼 비용이 제로면 가치도 제로에 돼요. 그죠? 그런데 토지는 가치를 갖죠.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비용이 제로임에도 왜 이렇게 가치를 가질 수 있냐 이거죠. 그 이유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로부터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토지 사용료를. 네,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용료가 커지면 뭐도 커지겠어요. 지가도 커지는 거겠죠. 반대로 뭐가 작아지면 지대가 작아지면 뭐도 낮아진다. 지가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크면 뭐도 커지는 거예요. 지가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보게 되면 토지의 지가라는 거는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대를 이게 할인율로 할인해서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데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지면 얘도 커진다.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대가 성립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지대하고 지가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돼 있고, 지대 논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를 이제 뭐로 보느냐 이런 관점인데, 여기 이제 지대와 지가 관계고요. 지대 논쟁에서 보시게 되면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걸 생산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게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예요. 생산비로 간주하는 게 신고전학파의 논리고, 고전학파는요, 토지가 자연물이고 그리고 얘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부증성의 원리를 여기는 인정한 거고, 얘네도 토지는 자연물이라는 건 똑같은데 생산할 수 없는 재화는 아니고 용도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럼 먼저 고전학파의 논리를 본다 그러면 얘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생산 요소가 있죠. 그럼 생산 요소 하면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었을 때, 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냐면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투입해서 임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수취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임금하고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뭐를 제공해야 돼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자본가도 나름대로의 투자 운영을 해야지만 이자를 수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노력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을. 근데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지대 있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냥 발생하는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죠.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지대를 뭐로 봤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잉여이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정책론에 가게 되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논리를 배워요. 그래서 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 고전학파의 원리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하자,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주에게 지대를만 부과하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주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논리를 반박할 만한 또 이론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학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게 토지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지대의 개념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등장시킨 게 신고전학에서 나오는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이런 애들이 지대라는 개념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에서도 이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득은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인지하셔도 돼요.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시면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는 자주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별표 3개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농경지 지대론에 가게 되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라는 게 있고요, 튀넨의 위치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전부 이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있는 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액지대선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지문을 준 거예요. 차액지대선에서는 지대를 잉여가 아닌 뭐로 본다? 생산비로. 그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학파? 고전학파 경제학자니까 이 사람은 지대를 뭐로 봤다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거는 구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나온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제목이 차액지대인데 일단 세 가지의 논리에서 여러분들은 뭐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이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상에서 인용을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차액지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지대 발생 조건이라고 있죠. 예, 그건 기억하라는 얘기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이라든가 수학체감의 법칙, 또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는 이제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비옥도, 또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체감 법칙 또는 수학체감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여러분들에게는 그 표현으로는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표현들은 거의 지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논리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지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모든 토지에 뭐는 똑같다고 가정했냐면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대의 차이는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은요, 리카도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럼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농토가 있다고 가정할 때 영국의 주요 생산물이 뭐냐면 밀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다 미리 그러니까 뭐 농작물이라 보면 되죠. 걔는 빵이 주식이니까. 그러면 영국에서는 미래 필요량이 1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중에 80은 수입을 하고요. 자체 생산은 20만 해서 충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셨을 때,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경작을 해서 생산을 할 때 모든 토지에 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생산비가.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산비가 투입이 되면 가장 생산성이 좋은 토지부터 먼저 경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영국에는 이제 토지의 등급을 우리가 A, B, C로 나눴을 때, 그러면 농부는 무슨 토지부터? A 토지부터 먼저 경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토지를 확대해 보게 되면, 자, 농부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땅을 경작을 해서 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주는 이 농부에게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지대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를 경작하는 수점에서는. 왜냐하면 요것만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놀리는 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경작하고 있다 해서 지주가 지대를 요구하면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땅을 자기가 경작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을 오히려 기름지게 해주고 있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경작 안 하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서 경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A지만을 경작할 때는 뭐가?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농지 경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 수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제정하냐면 이걸 제정해요. 공무법을 제정해서 이 수입을 금지시켜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A지만을 경작해갖고는 이 수요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A지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비옥도가 떨어지는 B 토지까지도 경작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지가 있고 B지가 있고 C지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우등지라고 가정하고요. 얘가 만약에 중간지라고 보고 여기 있는 C라는 토지는 우리가 한계지 또는 열등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고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된다 그랬을 때 얘는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밖에는 충당이 안 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모든 토지의 생산비가 이렇게 40이라고 가정하게 됐을 때 얘는 수확이 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생산비 지불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얘는 얘보다 어떻게 돼요?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좀 더 많은 양의 수확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비 지불하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는 이윤을 농부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농부가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농부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가 이 땅의 소유자인 지주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나를 이걸 경작권을 나에게 주면 남는 잉여를 너에게 뭐로 주겠다? 지대로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B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남는 차익을 갖다가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의 무슨 차이에 의해서? 생산성의 차이에서 그래서 비로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익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뭐가 성립한다? 지대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남는 잉여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도 남는 잉여를 다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지주에게 지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경작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만 경작할 때 A지만 경작할 때는 지대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곡물 재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작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뭐가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리카도는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무슨 문제는 설명하지 못했냐면 위치의 문제는 설명하지 못했고요. 이 사람은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요 문제 위치에 관한 문제는 튀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누구에 의해서?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차액지도론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내용에 보시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곡물 소유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고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한계지에서는 뭐가 발생하진 않아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평가에 이 이론은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뒀다는 게 한계가 있고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리을에 이렇게 돼 있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는 될 수도 없다. 지대는 잉여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카도의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 이거죠. 이 사람의 논리는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가 상승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대가. 즉 이 곡물법이 제정이 돼서 곡물 수입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밀 가격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작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지대가 발생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생산 요소 가격이 뛰어야 이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논리가 아니라 먼저 뭐가 뛰었다는 거예요. 밀 가격이 뛰었다는 거예요.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뭐가 상승한 거예요. 지대가 상승했으니까 얘를 생산 요소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거 이제 반대 논리는 이제 마르크스가 또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차액지대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 튀넨의 위치지대가 있는데요. 요거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다가 무슨 개념만 플러스한 거예요?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대의 발생 원인은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위치의 차이가 이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은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보시면 튀넨은 고립국 이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고립국이라는 게 자, 여기 고립국이라고 하나 있어요. 제목이 왜 고립국이냐면 이 도시에서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토지에 뭐는 똑같다는 얘기냐면 비옥도가 같다는 얘기야. 뭐가 똑같다? 비옥도가. 그러면 튀넨은 지대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뭐를 빼고 남는 거 수송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라고 봤을 때 자 일단은 여기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건 얘도 똑같아요. 근데 리카도는 뭐에 의해서 생산성의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비옥도가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그러면 결국 지대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에서. 그러면 여기 이 도시 안에는 단 하나의 이 시장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거리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커지겠어요? 수송비가. 그러면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근데 시장 가깝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비가 절약이 되니까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이 가깝게 있으면 뭐가 비싸지겠어요? 지대가. 그러니까 이 지대가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이 토지의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를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경작하는 작물에 대한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여기다 원예 농업을 제시한 거예요. 그 고부가가치 작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땅 한 평에다가 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꽃을 재배하는 거하고 밀을 경작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꽃이라는 거는 신선도가 유지되니까 시장하고 어떻게 돼요?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시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작물이 경작할 수 있는 종류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는 뭐 얘기했냐면 목축업 같은 거 얘기한 거예요. 목축업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사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고립국의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 같은 경우는 운송비에 큰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경작하려면 넓은 뭐가 필요해요?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 외곽에 위치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리면은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링이 나오겠죠. 그죠? 원.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뒤에서 나오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라는 얘네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지대는 어디에 의해서? 수송비에서. 그럼 결국 수송비라는 거는 어디의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치의 차이에서. 그죠? 여기서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수송비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나타낸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재.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튀넨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어디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그죠? 그게 시험 지문에도 쓴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지와 시장 간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1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3번에 가면 튀넨은 지대의 발생 원인을 단지 수송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만 보고 있을 뿐 소유자에 의한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차익지대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논리는 얘하고 똑같아요. 다만 얘는 위치의 차이에 따른 지대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르크스에 뭐가 있어요? 절대지대라고 돼 있죠. 절대지대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토지라는 게 자연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물이었던 애가 왕의 소유였다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사유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뭐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학자잖아요. 그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제도상에. 이거라고요. 사유재산 제도. 그죠? 그러면 지주는 이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을 함에 따라서 당연히 뭐를 요구할 수 있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주는 어디에 관계없이 비옥도라든가 또는 어디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는 당연히 한계지에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계지가 됐든 한 가지 밖이 됐든 아니 됐든 간에 무조건 뭐는 성립한다. 지대는. 사용료는 줘야 된다는 거죠. 소유관계의 변천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무슨 지대겠어요? 절대지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자,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하며 지대의 상승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논리하고 반대잖아요. 여기는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 상승이 뭐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요소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근데 마르크스의 논리는 뭐냐면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해서 뭐가? 생산물 가격이 뭐 했다?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요소로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아까 A지, B지, C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C지가 한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이 40인데 생산비가 40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뭐를 요구해요? 지대를 요구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해서 하면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지대가 만약에 10이라고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도 가격을 어떻게 돼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대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논리는 신고전학파의 논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이건 고전학파의 관점에 대한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줘요. 포인트가 되는 것만 구성해 주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15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1번에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지대론에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지문이 거의 차액지대가 들어와요. 차액지대가. 차액지대가 들어오면서 뭐를 주로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해요. 지대 발생 원인을. 이거.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2번에 가면 절대지대죠.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절대라는 개념에서는 어느 땅이든 간에 소유자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됐으니까. 그죠? 주인 없는 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주는 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요구하고 정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간단한 것만께는 안 줘요. 그러니까 풀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그 15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155페이지 가시면 문제 2번에 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1번도 보면 1번 누가 들어와요? 리카르도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 물어보냐면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카르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1번으로 지문으로만 4번이 나온 거예요. 4번 얘가.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는 얘기죠.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 시장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커질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커지니까 지대가 상연히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5번에 갔더니 아까 우리 한 거죠.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간주했다 그랬어요? 잉여로 간주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다 썼잖아요. 여기 칠판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대 논쟁에 대한 것도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 줄 이렇게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서는 다 풀 수 있게끔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가시면 입찰지대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처음 들으면은 낯설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낯설잖아요. 이게. 그죠? 무슨 영화 배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틀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언제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옆집 여자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듣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가시면서 그러니까 선생이랑 이렇게 할 때만 조금 알아듣기도 하는 것 같고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강의실에서 뭔가 체중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강의 끝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죠. 학원에다 이제 두고 가죠. 조금씩.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거의 뭐 절반은 두고 가니까 그 집에 가서 보면은 뭐 잘 기억은 안 나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오늘 학원을 갔다 왔다는 사실이 뿌듯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돌아야 돼요. 돌아야지 익숙해져요. 이거. 그죠?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으면 왜 안 되겠어요? 이거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들을 때 알 것 같아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문제에서는 또 답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답까지 맞출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하러 그러면 지금 이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다 필요한 거죠. 과정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서 듣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OX 지문 드린 거 기초로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저기 2월달 가기 전에 테스트는 한번 하겠는데, 그죠? 예. 그리고 저기 구정 때는 뭐 별도로 배운 데 범위 정도까지 해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문제를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하는 데는 저기 이번에 저기 모의고사 비슷하게 뭐 시험 보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본다 그러면 또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배운 게 뭐가 있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하고 답하고 해설하고 드릴 테니까 2월 달에 구정이 있잖아요. 우리 또 휴강이잖아요. 그죠?
선생은 걱정이 심히 되죠.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도 신선함을 가득하게 안고 들어오는데 2주일 만에 보면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문제를 오지선다로 드리고 답하고 간단한 해설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답하고 해설 나중에 맞춰보시고 복습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가면 입찰지대론이라고 있어요. 요 입찰지대론이 여기 있는 T넷의 위치지대 있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이 T넷의 여기 있는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아까 우리가 T넷의 고립구기론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농업입지론이에요. 농업입지론인데 이 이론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지역에 확대 적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입찰지대로 나오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튀넨의 농경지지대론에 대한 사고를 도시공간으로 확장해서 입지지대 및 입찰지대 곡선으로 도시토지 이용의 분할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도 지대에 대한 견점은 똑같죠. 매상구에서 생산비에서 뭐를 뺀 거예요. 수송비를 뺀 것을 우리가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운송비라는 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적인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튀넨의 논리도 똑같죠. 모든 토지의 뭐는 생산비 비용도는 같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드리면 여기가 도심이에요. 이게 지대고요. 여기 이제 이 도심에 위치한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는 도심하고에 뭐가 좋겠어요?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걸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증여라는 거를. 그러면 이 입증여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이게 초과이윤이에요. 이게 초과이윤인데 이 초과이윤이라는 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치가 좋은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 토지의 지대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1,000만 원일 때 이렇게 세 개의 업종에서 이 토지를 차지해서 경쟁을 펼쳐요. 근데 요 세 개의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요 순현가라고 있어요. 순현가가 얘는 700만 원, 얘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300만 원. 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 얘들의 크기는 전보다 0보다 커요. 그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는 거예요. 이 크기가 초과이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사용료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얘는 초과이윤이 얼마? 700만 원. 얘는 얼마? 500. 얘는 300.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이윤이라는 거는 뭐가 좋아서 경영을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위치가 좋아서 얻는 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위치를 차지해서 경쟁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 과정에서 뭐가 상승하겠어요? 지대가 상승해요. 그래서 얘가 1,7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때 지대가 1,000에서 얼마까지? 1,700까지 가면은 누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A 업종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A는 7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A가 여기를 경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B하고 C는 여기를 못 들어오죠. 얘네는 요게 초과이윤인데 여기다 700을 주게 되면 초과이윤은 고사하고 정상 이윤도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에서 여기는 A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 토지도 같은 경쟁 과정을 거쳐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 1,5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B가 이 토지를 경쟁할 거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이 지점의 토지도 경쟁 과정을 거쳐서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C 업종이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1,700, 1,500, 1,300만 원 있죠. 이거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거예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상은 지불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입찰지대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죠. 예, 동그라미 4번에 거기 보면은 저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과연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원래 이 토지 1,000만 원 쓰고 주고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경쟁을 펼친 거는 1,00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얘는 요만큼의 무슨 이윤이? 초과이윤이. 얘는 요만큼의 초과이윤이. 요만큼의 초과이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경쟁을 펼쳤는데 경쟁 과정에서 얘가 1,7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A는 700까지는 추가로 지불할 수 있죠.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지불을 못하고. 근데 얘는 못 들어오죠. 그 이상은 지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각각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용어상에서는 그걸 최대 지불 용의액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를 최소 지불 용의액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최소 나오면은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초과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입찰지대 곡선은요, 모든 지점의 선과 다 맞다 연결이 돼 있죠. 다 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찰지대란 어떤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낙찰받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대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줄을 가시게 되면 입찰지대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알론소라는 사람은 이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여기는 상업종이, 여기는 주거, 여기는 공업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튜넨의 고리구기론에 보면은 시장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가 비싼 작물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서부터 작물의 경작의 유형이 틀려지듯이 이거를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그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예제 있죠. 예제. 거기 보면 지문 4번에 입찰지대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그 155페이지 또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문제 2번이 있죠. 문제 2번의 4번 지문을 보시면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포인트는 이게 자체가 입찰지대라는 게 무슨 지대라는 거예요? 최대,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과인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를 해요. 일단 그거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바꿔주는 논리가 있다고요. 그냥 주는 게 있고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론 자체로 주어서는 틀리게는 안 준다고요. 이론. 그건 왜냐하면 거기서 틀리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전체적인 기초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어렵고 포인트 되는 것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52쪽의 맨 상단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행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원점을 하는 것은 그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바라보면 볼록하잖아요.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돼 있죠. 152페이지 문제 하단에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고총각하고 여기 처녀들은 잘 기억해둬야 될 거야. 다음에 돌아올 때 줄줄이 다 물어볼 거니까. 응? 자, 거기 하면 그럼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에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일단 생산 요소 하면은 뭐가 있어요? 생산 요소.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의 가정은 노동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생산을 할 때 토지하고 자본에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투입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으면 생산비가 좀 싼 애를 더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도심이 되고요. 여기 종축이 자본이고 그 다음에 얘가 토지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도심 지역에서 토지 이용을 전개하는 거겠죠. 근데 도심 지역은 지대가 싸요 비싸요?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토지 사용자는 도심에서의 토지 이용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토지는 가격이 비싸고 자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자본의 투입비율을 크게 가져가고 토지 사용량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두 개를 결합을 할 때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니까? 지대가 비싸니까.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지대가 싸요 비싸요? 지대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의 사용량이 커지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이걸 우리가 등량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접하는 점이 A라는 점이 있고 뭐가 있냐면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10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에다가 10을 곱하면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단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니까 지대가 비싸니까 여기는 집약적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외곽은 무슨 이용을? 조방적 이용을 하라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도심 지역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쓸 거 아니에요. 토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애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있죠.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그랬을 때 예컨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이 쉽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심 지역은 토지 사용료가 싸요 비싸요? 그 여기 하면 여기는 도심 지역은 얘가 비싸잖아요. 지대가. 그러면 토지를 많이 사용하기가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토지 사용을 줄이고 이 토지를 대신해서 뭐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자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여기 도심에 여기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에 여기 보면은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서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 호텔의 이용객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공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줘야겠죠.
늘려야겠는데 이게 100대 들어가는 게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 100평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다시 또 몇 대를 추가로 100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 100평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 줘야 되냐면 50억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호텔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에 100평을 사서 50억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여기 면적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20억 들여가지고 주차 타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차 타워에서 몇 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대를. 그러면 이 호텔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주어진 면적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는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다 이렇게 고층화되어 있다고요. 면적을 넓게 못 쓰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문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그 산업들이 있죠. 얘네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주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어떻다고 그래요? 이게 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이제 더 가면은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들어가면.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이 답으로 대체성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작다 이렇게 준 거예요. 틀리게.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이해만 잘해주면은 답을 찾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우는 것보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데 나중에 7월달 들어가면은 이해하라는 표현을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이렇게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채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외워갖고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만 선호를 해요. 시간을 많이 좁혀야 되니까.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용어가 이해가 되면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우리가 외우게 해줘요. 원래 외우는 논리가 필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실전이니까 점수를 따야 되니까 방법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외우는 거. 이거 외우는 것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고생해요. 외워서는 답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를 뭘 해줘야 돼요. 이해를. 그럼 여기도 생산 요소에 뭐라고 돼 있으면 대체성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하고 뭐를 대체한다는 거야. 뭘 바꿔서 쓴다는 거야.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야지 내용 정리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 15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자,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비싼 토지를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므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어때요?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시면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시죠.